이제 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영상의 이제 음질을 위해서 착용을 하게 된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특별히 한 달 전부터 요청해 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저는 수원 호매실동에 카페인 웨카라는 개인 브랜드를 2016년도부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자그마한 한 10평 남짓한 공간을 시작하다가 4년 있다가 그 옆건물로 40평대로 확장 이정을 시켰고요. 그런 과정에서 커피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러 오시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카페를 창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원 일대에서 개인 카페를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좀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꿈도 볶고 있는 로스터이기도 하지만 바리스타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직업군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이렇게 책을 한 권 출간을 하게 됐어요. 출간을 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너무 또 카페 창업하는 현실들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오랜 기간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의 그 긴 세월들을 하나의 에세이 형태로 담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런 작가의 일로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임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요 책으로 북토크는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북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커피 이야기와 함께 창업 이야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1시간 동안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부분은 조금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쪽 좀 더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강연 중에 그것들을 조금 떠올려서 최대한 그쪽으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형 커피? 계절형 커피. 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어느 계절에 따라서 어떤 커피가 더 좋다든가. 네네네네네네. 산지, 어떤 산지가 네. 어떤 맛을 내는 커피다, 이런 거. 네네네네. 커피에 대한 조금 이야기들을 조금 심도 있게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창업하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거 실사례를 예시로 드려볼게요. 네. 어깨에 계시잖아요. 네. 커피 숍이 너무 많잖아요. 네. 사이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네. 되게 많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창업을 해도 되는지. 네. 제 생각에 이제 질의응답만 해도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압축적인, 이런 책의 이야기와 커피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최대한 좀 질의응답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공통사가 되게 커피나 이런 마실거리나 이런 주류도 나왔지만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네. 교육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또 이렇게 우리 사장님 열정적이셔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비슷하신 다 그런 화이팅이 넘치시는 계속 막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저한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여러 이제 이렇게 강의해보면은 오히려 제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야 되는데 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네요. 너무 좋아요. 커피의 이야기, 자영업의 현실, 그리고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 카페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레드오션인 지금 이 사회에. 그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커피의 출발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커피의 첫 시작. 언제부터 커피가 첫 시작이 되었을까요? 발견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서 또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에서 커피가 과연 언제 처음 발견이 됐을까? 처음 발견된 게, 네네네. 고종황제에 나왔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가 시작된 건 바로 그때. 맞아요. 아간파천 당시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이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을 들어갔었을 때 거기서 이제 커피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중요한 정보는 그 당시 때 고종황제에게 커피를 제공해준 사람이 누구일까? 이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그 인물이 바로 독일 여사 손탁이라는 여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출생지는 프랑스지만 되게 다방면으로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되게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엘리트 외교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손탁이라는 여사가 그렇게 커피를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고종황제가 그 맛을 잊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이제 덕수궁 내 정관원이라는 곳을 그 당시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럽 스타일로 되게 유럽풍으로 되게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저 또한 직접 가서 한번 보았거든요. 사실 부지가 크지는 않고 정관원 자체의 부지만 되게 작은데 그래도 지금 딱 봐도 이건 우리나라의 건물이라 딱 봐도 서양식 건물이 되게 유럽 스타일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이렇게 볼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냥 그 건물 자체에서 조금 느껴지는 뭔가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관원이라는 곳을 만들었고 거기서 커피를 계속 즐겼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처음 전파된 시기가 바로 고종황제 아간파천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 외교관이라는 업무를 하는 그 당시에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한자와 한글을 혼용시킨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서적이겠죠. 그런 책을 20권을 만들어요. 그때 처음에 커피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검정색깔의 이제 물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양탕국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흘러가는데 커피 역사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커피가 처음 발생한 거는 사실 6세기 때예요. 기록 문헌에 따라서는 6세기, 7세기 이때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는 커피를 처음 배웠을 때 처음 전설을 배우거든요. 알려주거든요. 그게 바로 칼디의 전설인데요. 6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이제 고원지대인 칼디라는 양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는데 점심시간만 쯤에 애들이 기력이 없고 막 푹 쓰러지는데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날뛰는 거야.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걸 보니 구석을 가니까 빨간 색깔 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흥분되고 폭발하고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승려분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승려님 이거는 어떤 열매인가요? 이걸 먹었더니 내가 진짜 너무 힘도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모모의 열매다. 이걸 맞히면 원래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나가려고 했는데 미리 드렸으니까. 두 글자입니다. 모모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커피의 열매인데 이것은 바로 악마의 열매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커피를 이렇게 던졌어. 뭐 여러 가지 서적이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필이면 거기 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커피 체리가 어떻게 됐다? 로스팅이 됐다. 그래서 이게 시초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칼디의 전설이다. 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시작됐던 것들이 6세기경에 시작된 게 바로 경작이 되진 않았어요. 커피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8세기, 9세기 되면서 경작을 했었지만 처음에 식용으로 먹진 못했어. 약용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고가의 커피였기 때문에 누구나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가 인기가 많았던 것들은 술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되게 취하고 하지만 커피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에너지가 솟구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에서 이 홍해를 지나면 여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인데, 흔히 말하면 뭐 국경 국가, 시리아, 그 난민 국가들이 있는 거, 더 위로 가면 터키, 이렇게 전파가 위로 이렇게 되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이 메카라는 곳에서 좀 더 커피는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커피라는 게 자국민들이 소모하기에도 공급량이 너무 적었어. 그러니까 해가지고요, 이것들을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을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배를 이용했지만요, 이것들이 퍼지지 않게끔 그 생두를 가공시키거나 로스팅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불리거나 해가지고 애초에 생두 자체가 발화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보냈어요. 만약 이걸 심어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한테 되게 큰 손해가 임하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이제 그 남단의 모카, 지금 카페 모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초콜릿이라는 뜻도 있지만 항구라는 뜻도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고요. 그 모카항을 통제를 해버려. 이제 생두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익점 선생처럼 그런 존재들이 꼭 있어. 그 당시에 우리가 추측하면 어떤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물물 교환, 시장, 그런 상인들 중에 바바부단이라는 사람이 수염에다가 생두 7알을 숨겨가지고 인도로 떠나서 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될까요? 이제 강릉에 산다고. 강릉도 있고요, 용인도 있고, 제주도 있고, 생산은 돼. 인위적인 그 기후를 맞춰준다면요. 강수량을 맞춰준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비닐하우스나 이 안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춰야 되지만 우리가 수요하기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토양도 갖고 있고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토양 기후들을 갖고 있는 그렇게 전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긁었을 때 위아래로 했었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에 들어오는 걸 커피벨트, 커피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요 위에 있어. 근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요 안에 끝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다 들어가 있고. 하지만 유럽 대륙은 그 위에 있어.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 커피를 재배했을 때 실패를 해요. 그런데 13세기 경에는요, 십자군 전쟁이 활발하게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 문화와 밑쪽에 있는 이슬람 문화가 격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유럽 강대국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첫 시작이 바로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가 인도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에 있던 아까 바바부단 7알을 인도에 심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기반을 다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기후에 딱 맞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근데 뭘 타고 갔다고요? 배를 타고 갔다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럼 가는 도중에 비가 올 거고, 몰아칠 거고 이럴 거잖아. 그런데, 난 너무 지쳤어. 근데 목은 말라. 그래서 비가 내린 그때 그냥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커피에 담겼다가 섞여가지고 내린 물을 마신 거예요. 그 커피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현대의 음료는 뭐였죠? 더치커피. 그 또 유래가 그쪽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세계적인 시작의 역사와 국내가 들어가는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커피를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조금 더 국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려 볼까 해요. 아까 주요 인물, 고조황제와 커피를 제공한 주요 인물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손탁. 그래서 어쨌든간 손탁이라는 여사는요,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보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하사했어. 땅을 하사했어요. 지금은 남대문역 근처에 보면 지금 공터로만 남아있지만 그 땅을 선사했고, 후에는 거기에 이제, 방 5개짜리 별채를 2층짜리로 아마 선사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후에는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멋진
건물로, 신식 건물로 세웠어요. 그 1층에 커피숍 같이 다방 문화의 시초가 바로 손탁 호텔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명동, 충무로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일본인이 처음 그 다방을 또 후에 열었다고들 알려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영화 배우들, 감독들 이렇게 조금 더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뭔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 다방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방 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고종황제 이후에 거쳐가면서 암흑기였던 또 하나의 사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어떤 뼈아픈 사건이 있었죠? 바로 6.25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이득도 있었어. 분물자가 들어오는데 그 안에 믹스커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믹스커피가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1970년도에 동서식품에서 커피 관련된 상품을 런칭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커피와 프림과 설탕과 섞어가지고 만든 커피가 다방커피, 맥스웰 좋아요. 그게 바로 이젠 가정에도 알려지게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90, 제 기억으로 7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할리스 커피 강남점 1호점이 국내 프랜차이즈로 처음 탄생하게 되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이화여대 정문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들어오게 돼요. 지금 스타벅스 1호점 그 자리는 리저블 매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똑같은 더 고급진 형태로.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계통의 프랜차이즈 형태가 에스프레소 형태의 커피를 판매되는 시점으로 번창하게 돼요. 우후죽순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로스터리 카페가 한번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로스터리 샵들이 되게 많이 생겨. 근데 지금 좀 찾아보기 힘들어. 그때 2016년대쯤 거의 그것도 끝물쯤에 저는 로스터리 샵으로 오픈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편의점에서는 RTD 커피라고 해서 준비된 캔 형태나 여러 가지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커피, 그리고 캡슐 커피,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트렌드가 있어요. 커피 트렌드. 이번엔 대용량. 대형 카페들이 또 붐이 일어나. 그 중간에, 그 전에, 그러면서 그것도 물기를 타다가 좀 점점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는 말씀하셨던 가성비 좋은 커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흔히 말하는 그 시초가 사실상은, 원래는 이디야였으나, 지금의 이디야는 가성비 좋은 커피는 아닌 것 같아. 저가형 커피는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애매해져가지고, 이디야 커피도 스타벅스의 한층 더 높은 리저블 매장처럼 이디야 커피도 이디야 커피랩을 만들어요. 논현동에다가 세워요. 이디야에서도 획기적으로 좋은 커피를 취급하는 스페셜티 매장, 스타벅스의 스페셜티 매장 리저블 매장 같이 이런 형태로 고급화 전략을 펼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이제 어떤 게 나왔다? 가성비 좋은 저가형 커피가 나온다. 그 시초가 있는 메가 커피 올라가죠. 더벤티 따라가죠. 백다반 따라가죠. 컴포즈 따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갈 길이 없어. 창업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 메가커피가 너무 많아. 그래서 메가커피고 컴포즈 커피가 있는데 우리가 체인으로 여기 하기에는 그냥 죽자라고 덤벼드는 거랑 똑같은 상권이 된 거예요. 구조가. 그런 상권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내려갈 길만 남지 않았을까? 이미 성장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쇠퇴하는 단계에 접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무언가가 다시 치고 올라올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연코 저는 이제 개인 카페가 버텨내야 할 힘들은 개인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바로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은 바로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개인 카페가 지금의 이 프랜차이즈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고 어떤 테마를 갖고 있어야 될까?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가 창업하려고 하면요, 장사만 잘 되면 주변에 뭐 메가 생기고요, 이디야 생기고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은 나눠 먹기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개인 카페는 힘이 없으면은 다 도태돼요. 그렇게 돼서 3년을 버티기가 힘들어. 자영업, 개인 카페 3년 버티기가 힘든 이유가 장사가 잘 되면 생기니까. 장사가 안 되면은 뭐 안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옆에는 카페 하나 생기면은 우후죽순 생겨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점점 무인 카페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무인 카페와. 이제는 너무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무인 카페로 가고 있는 형태인데, 저는 근데 정답이 무인 카페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개인 카페가. 왜냐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소통이 있는 공간. 저는 그걸 생각하거든요. 소통이 있는 공간. 이거는 뭐 AI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 카페가 올라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사람. 사람인데, 사람. 맞아. 핵심은 사람이야.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지인의 정도는, 정답이네요. 아는 사람 넓혀가서, 이제는 카페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 지인들만 오는 놀이터가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키워드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거의 정답에 가까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제 카페는, 개인 카페의 힘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야 된다. 제1의 공간인 집의 공간에서요, 이제 제2의 공간인, 이제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가고요, 휴식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어쩌면 제4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쉼터이자 카페가 복합 문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카페라는 그 공간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 테마들로 인해서 아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무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어야만 해요. 그거는 개인 카페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작은 공간에서는 또 그 작은 공간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대형이면 대형 공간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해야겠죠. 저는 복합 공간으로 문화 공간을 탈바꿈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카페를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처음에는 커피로 승부받고 건강식단으로 웰빙에 대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웰빙 식품으로 갔다가 점점 수요를 보고 트렌드를 파악했었을 때 점차적으로 또 바꿨어. 이번엔 약간의 북카페 느낌으로 좀 탈바꿈 시켰어요. 그리고 책을 썼고 책을 냈고 그 안에서 모임들을 개설하고 있고 제2의 저가 탄생하기 위해서 작가들을 배출하고 양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고 있고 예전에 저희 직업이 바리스타, 로스터였다면 이제는 저희 표현은 이 책에서는 저는 커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커피인이란 뭐면은 커피 안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 테마들이 있어요. 바리스타도 있을 수 있고 로스터도 있을 수 있고 커핑을 하는 커퍼가 있을 수도 있고 생두를 감별하는 생두 감별사일 수도 있고 커피를 가르치는 커피 강사일 수도 있고 강단에 서는 교수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것들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 섭렵하기 위해서 커피인이라는 타이틀로 모두 섭렵을 하려고 지금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 직업이 이제는 커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예술가, 예술인이다. 이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예술인이다.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제 이름을 치면은 예술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이거 커피, 카페, 책, 또 예술적으로 복합문화 공간이 되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음악. 그래서 이번에는 싱글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싱글 앨범이 2곡 정도가 나올 거고, 제가 뭐 책을 내서 작가라고 하면 제가 뭐 곡을 내면 가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간 기독교 신앙을 담은 신앙 에세이를 자기계발서 형태로 지금 원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계속 펼쳐낼 거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낼 거고, 그 공간은 제가 있는 이 매장에서 이루어질 거고, 저는 멤버들을 계속 모집할 거고, 좀 더 멤버들의 규모는 커질 거고, 제2의 제가 계속 탄생할 거고, 점점 더 성장하고, 그 카페가 개인 카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영업을 9년까지 끌고 온, 제가 9년 차고 몇 달만 또 지나면은 벌써 10년이 돼요. 그 같은 상권에서 10년을 버텼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생각해요.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버텨올 수 있게끔 해주니까 제가 끊임없이 가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또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처해졌을 때 제 이한 사안을 계속 저는 플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저자 강연도 하는 것도 원래는 커피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커피 강연보다 저자 강연. 근데 또 음악적으로 또 쉽게 말해 손을 댄다?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요소 안에서 그런 계획 안에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은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해서도 커피의 시장은 너무나도 커져버렸어. 그러고도 10년이 더 지난 지금 상황 말 그대로 그냥 포화 상태 이상이에요. 내리면 내려막길 가는 상황이에요. 특히 개인 카페가 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명의 수강생을 가르쳤고 카페 창업을 개인 카페로 런칭을 시켰을 때 그래도 한 2분 정도는 확률적으로 올라가. 근데 한 40%, 50% 정도는 3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적정하게 이렇게 그냥 운영하고 있지만 그 20% 안에 내가 된다라는 보장은 분명히 있어요. 대신에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이 좀 있고 준비된 뭔 과정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말씀 또 드려보죠. 제가 봤을 때 9년 동안 개인 카페가 버텨온 원동력, 주변의 프랜차이즈 시장, 대형 카페, 기타 등등 때로는 편의점이 우리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인 카페가 우리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대로 버텨온 힘, 그리고 계속 커가는 다양한 역량들을 펼쳐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책이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런 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에피소드들이. 저는 그 원동력을 이거라고 봐요. 개인 카페 사장이 창조적인 힘이라고 봐요. 창조적인 힘.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개인 카페가 매출 기조가 계속 올라가고 버틸 수 있는 사장, 개인 오너들은요, 무언가 또 다른 루트를 만들어냈어.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카페를 창업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이 매장의 수익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되게 존경스러워.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가장 열심히 했던 수강생들 중에 최초였어요. 전 늘 아쉬웠거든요. 이거 박수 한번 해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카페를 내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개인 카페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꿈이 카페를 창업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창업을 해요. 얼마든지 커피 시장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가장 단기간에 카페를 오픈했던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3주였어요. 3주 만에도 오픈을 할 수 있어. 3주 만에 오픈을 했거든요. 되게 작은 가게를요. 근데 그 사람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말도 안 되게 아이템을 잘 잡아서 사업가였어. 진짜 그냥 마인드 자체가 젊은, 요 최근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20대 젊은 남녀 커플이었는데 포르쉐 차량을 끌고 딱 내리는 거야. 이 임팩트가 강하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커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돈 벌려고 이 카페 차릴 거예요.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빨리 치고 빠질 거예요. 그게 사업가의 수완이라고. 나의 정신과 조금 안 맞는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커피인으로서 그냥 이 외길만 걷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가 뭐가 됐든 간에 커피를 장사의 수완으로 생각하는 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만 10평짜리의 마카롱이 유명했을 당시에 그것도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니야. 완전 사업가였어. 그래서 되게 퀄리티 좋은 것도 알아봐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냥 팔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전 그 가게 사실 내가 이 가게에서 매출 잘 나와야 40~50만 원대 이렇게 밖에 안 받거든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3개월 동안. 믿을 수가 없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경험해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들 컨트롤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전에 딱 까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조금 홍보가 이제 과해, 정직하지가 않아. 마치 마카롱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제 커피가 들어가는데 뭐 저가형 커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대중성 있는 커피들을 만드는데 너무 고가의 커피처럼 홍보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신념이랑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 상표권 등록해야겠다. 이러다 뺏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 제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데 바뀌어 있더라고, 간판이.
매출이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부터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도 아마 알았던 게 아닐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찌됐든가 그러면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바뀐 간판을 보면서 느꼈던 게, 딱 그 한마디가 떠올라. 그 젊은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빨리 치고 빠지는 것이 사업가의 수완이라고. 그럼 그 친구는 또 다른 무언가 사업 아이템을 또 찾아 헤매고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배워요, 매년.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들이 개인들이 이렇게 오면요. 관심거리가 혹시 선생님 뭐예요? 뭐 취미나 관심거리 요새 뭐 있으세요? 그냥 하나만 좀 던져줘 보세요. 그래, 그럼 더 쉬운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죠. 하나만. 딸기? 딸기. 감사해요. 딸기. 선생님은요? 좋아하는 과일이? 좋아하는 과일이요? 네. 체리.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좋아하는 과일이요? 복숭아. 세 분께 여쭤봤는데 다 달라. 이렇게요,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잖아요? 다 다르다니까요? 괜히 하고 났군요. 어떤 분은 고양이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마카롱 카페 하고 싶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전통 차집 하고 싶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플라워 카페 하고 싶대요. 다 달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가이드를, 방향성을 제시하고, 오픈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저예요. 자, 지금까지 해서요. 이 책에 그냥 간단한 꼭지 몇 파트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카페를 창업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었던 첫 꿈부터 시작을 해서 그 꿈을 어떻게 이뤄갔는지, 첫 시작, 실패, 그리고 확장까지, 그리고 확장에서 벌어지는 크나큰 또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담았고요. 제가 이 하나의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과 생각을 했는지가 다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면은 한 6시간이 걸릴 거예요. 양꽤 방대해요. 좀 빠르게 습독할 수 있으신 분은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제가 이 책을 진짜 너무 많이 읽어봤거든요. 이제 저 한 1시간 정도면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릿속을 그냥 통째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디 외부 강연 가면은 PPT 발표를 이 책에서 안 해요. 그냥 이걸 제 머릿속에 넣고 그냥 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먼저 여쭤봤던 이유가, 처음에 어떤 부분을 원해요 여쭤봤던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달하고 싶어서. 계절별로 커피숍을 운영하면 메뉴가 개편을 조금 돼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점심 때 먹고 싶은 메뉴와 저녁 때 먹고 싶은 메뉴가 다르듯이 여름철 메뉴가 겨울철 메뉴가 달라. 여름철 메뉴는 아무래도 이렇게 블렌더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프라페 형태가 되게 많이들 찾죠. 스무디나 이런 형태도 많이 찾고요. 커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즌별로 커피의 응용 메뉴들이 나와야 돼요. 아까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을 얹어놓은 것도 여름철에 먹히는 메뉴니까요. 이런 신선한 커피들 많이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여름 하면은 뭐 떠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몰디브 떠나고 싶어서 몰디브 라떼 뭐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개미가 떠있는 걸 형상화시킨 개미 라떼라는 메뉴들도 만들었고요. 페레르 로세라는 그런 메뉴들도 만들었어요. 또 겨울철은 또 겨울철 나름대로의 그런 시그니처 메뉴들이 나오겠죠. 이제 선생님이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요. 보통 이런 거 몇 개 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층을 내서 비주얼적으로 좀 예뻐 보이는, 뭐, 딸기나무의 숲, 초코나무의 숲,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들도 있어요. 만들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거 아세요? 그런 것들은요, 여유 있는 매장에서는 잘 먹히지만요, 저희 같은 행정타운에서는 안 먹혀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 걸려버리면은 힘들어. 팔긴 팔지만, 그래서 계절별로 그렇게 좀 다르고요. 카페의 성수기는 바로 여름철이고, 비수기는 겨울철인데, 제가 2016년도 11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비수기니까. 몇 잔 못 팔았어요. 때마침 뭐 번화가 상권이면은 신혼가는 유동인구라도 많으면 누구라도 사 먹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 외따위 떨어지는 섬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주변은 농가 밭이었고. 야, 그런 시대에서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려가는데 제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플랜 B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 이유는 제가 사전에 푸드트럭까지 섭외하면서 그 상권에서 계절별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야, 푸드트럭을 빌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상권에서 팔아봤어요. 직접. 커피숍 말고. 커피숍 아니고,
그래야 이 상권이 먹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푸드트럭이 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푸드트럭이 조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다음 정권이나 있을 때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그때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제가 직접 섭외해가지고 좋은 자리 아니까 여기서 팔아보자. 그러면 저도 좀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커피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아이디어 노트가 2권이 만들어졌을 때 개인 카페를 차렸어요. 아이디어 노트가 2권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 노트 안에는 내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모든 정보들, 생각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적어놨어요, 일일이. 그런 준비된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해요. 근데 그 준비된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3주 배워서 먹힌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업가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사업가도 진실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커피숍으로 그냥 오랫동안 내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르다. 그럼 준비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카페를 창업하기 준비된 과정은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조금 전에 시나리오로 돌아가면요. 저는 이 개인 카페가 버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여기서 매장에서만 나오는 매출만은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자, 우리 매장이 여기 있고, 내가 교육을 낼 수 있는 거는 매장에서 나오는 일단 매출이 하나 있을 거고, 로스팅을 하는 일단 로스팅 매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원두를 판매한다든지 공급을 한다든지.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일단 나는 납품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하니까 일단 원두도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의 끼를 찾았지. 그러니까 제가 역할이 끼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교육할 수 있다. 내부 교육할 수 있겠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내부만 있을까요? 외부로 갈 수 있다. 외부 교육이 있겠다. 이렇게 하나 큰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들어. 그럼 또 있을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판매해볼까? 아니면 또 뭐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해볼까? 근데 그 다음에 파생이 중요해. 자, 로스팅을 할 수 있어. 매장에서 납품해보자. 수강생을 가르쳐보면은 다른 매장에도 납품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 그러면 교육 매출이 내부 교육 있잖아요? 뭘 가르칠까? 핸드드립 가르칠 수 있어. 라떼 아트 가르칠까? 창업반도 생겼어. 자격증반도 생겼어. 이렇게 파생되는 거야. 그 외부 교육은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커피 교육 할 수 있겠다. 진로 특강 같은 거 할 수 있겠다. 재능 기부 같은 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돈 안 벌고요, 불러주는 곳은 다 갔어,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요, 우리 모임을 매장에서 하거든요. 책 모임을. 간식비건 뭐건 제가 다 부담해. 왜냐하면 테스트 과정은 필요해요. 뭘 하려면. 제가 처음에 이제 내부 교육을 만들 때 테스트 과정이 필요해요. 돈을 받고 하려면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메뉴도 누구한테 먹여봐야 되잖아. 근데 개인 카페가 첫 힘든 난관이 그 부분부터 시작해요. 검증이 안 된 레시피야, 이게.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야, 단기간에 가려면. 프랜차이즈는 검증이 되어 있는 거고, 프랜차이즈란 브랜드는 검증이 되어 있는 브랜드고, 개인 카페란 브랜드는 검증이 안 됐어. 그래서 내부 교육을 할 때도 일단 재능 기부로요. 제가 소정의 그냥 재료비 정도 5,000원만 받고요. 5,000원만 받고 한 2만 원어치 그 이상의 걸 드렸어.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네. 원두 매출이 올라가네. 갑자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 원데이 클래스였는데 자격증만으로 넘어가게 되고, 쌓이고, 자격증만이 창업도 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 10,000명 가르칠 때까지 해보자. 죽을 때까지 해도 10,000명은 못 채울 것 같아요. 소규모로 하니까. 물론 제가 학원 같은 데 가면 40-50명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개인 카페가 버틸 수 있는 채널은 파이프 채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루동선 이야기도 여기서 카페로 시작하지만 다양한 또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걸 펼칠 수 있는 되게 귀한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길 되게 기대돼요. 그래서 개인 카페를 지금 하는 것들은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사업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나의 생계 유지나 나의 어떠한 하나의 그냥 로망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방법들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사업 아니라면은 단기간에 치고 빠질 수 있는 자리를 잘 찾아보고 그렇게 접근해야겠지만 내가 이 카페에서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고 계속 활력된 일을 하고 싶다면 준비된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준비된 과정은요, 추후에 고난이 왔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저 역시도요, 저도 카페를 기존의 10평짜리 카페도요, 너무 힘들어서 내놓은 적도 한 번 있었고요. 확장 이전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놓은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팔리지 않아가지고 다시 버텨서 하고 있는데, 그럼 또 잘 되다가, 또 힘들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딛고 일어나느냐, 그런 힘이 있는 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조적인 힘이 있어야 돼. 1인 오너한테. 그 창조적인 힘이 뭐냐면요, 도전을 해야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 중에 안 되는 케이스는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내 안에 있는 것들에서 무언가를 더 쟁취적인 걸 활동을 하지 않아,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무언가 이룬 사람은요, 무언가 해놔. 배달해서 배달의 매출을 끌어냈고, 없던 매출을요, 온라인에서 온라인 매출을 끌어냈고요, 무언가 이 파이프 채널을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개인 카페가 브랜드가 살아간다면은 내 스스로 내가 어떠한 준비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전제 조건이고, 내가 어떠한 채널을 더 만들어야 이 카페에 의미가 있을까? 홍보는 이렇게 교육생 하는 걸로만 홍보가 다양한 홍보가 있는데 그 방법들도 대표적인 홍보 예시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진솔한 이야기가 그 책 한 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다른 루트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카페라는 특성상. 일반 음식점이면은 뭐 돈 내고 그런 광고를 했지만 저는 그 광고를 안 했거든요. 좀 더 효율성 있는 광고들을 많이 하려고 찾아봤지. 그런 노력들이 책 안에 담겨 있고요. 계절별의 메뉴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지금 카페 창업하는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현실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기간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임하셔야 되고, 그런 조언 아니면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절별로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 커피를 선호하는 기준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커피들은 좀 달달한 단향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좀 그런 거 블렌딩 해주면 좀 좋아하고요. 근데 대중성 있게는 조금 남성분들은 또 신맛 이런 거 안 좋아서 좀 배전도가 높은 강배전 원두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바디감. 뭐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문제를 내볼게요. 내가 혀에 물을 머금었어요, 지금. 그리고 우유를 머금었어요. 그리고 물엿을 머금었어요.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게 어떤 거예요? 혀에서 제일 무겁게 느껴지는 거. 물, 우유, 물엿. 물엿. 그 다음엔요. 우유. 그 다음 물. 다시네요. 그게 바로 커피에서 말하는 바디감이에요. 바디감이 좋다는 건 혀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강하다는 걸 뜻해요. 그렇죠? 밸런스가 좋다는 거 뭘까요? 커피에서 신맛을 좋아하는 거. 커피의 애호가는 신맛을 좋아해요. 약배전을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되게 유명한 커피 딱 먹어보잖아요. 짜릿한, 극도의 짜릿한 신맛의 오렌지 필 향 같은 게 같이 나요. 짜릿한 신맛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못 먹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일반 분들은. 왜냐면 이 책에 나와 있어.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로스팅을 딱 선보였는데 대놓고 못 먹겠대. 너무 시대, 텁텁하고. 그런 거구나. 이 커피의 철학이, 운영의 철학이 저는 장인 정신으로만 임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커피의 수요가 있는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영업의 철학은 또 다르구나. 그래서 장인 정신과 영업의 철학이 다르다는 걸 또 느꼈어요. 이 안에 그런 꼭지꼭지 한 챕터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아마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읽어볼 수 있어요. 스토리지 전개로 되어 있어서요.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지만 소설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맛과 단맛과 쓴맛과 커피에서 나가는 두 가지 맛이 더 있는데, 신맛, 단맛, 쓴맛 또 뭐가 있을까요? 고소한 맛도 있는데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고소한 맛도 있어요. 구수한 맛도 있고요. 신맛, 단맛, 쓴맛, 짠맛 있어요. 자, 더 할게요. 자, 라면에서 스프가 빠졌다면, 소고기 묵국하는데 다시다가 빠졌다면 그 역할이 뭐죠? 감칠맛.
있다고요. 5가지가 있다고요. 어쨌든 신맛, 단맛, 쓴맛이 복합적으로 튀지 않고 잘 어울리는 걸 밸런스 좋은 커피라고 해요. 결국 밸런스 좋은 커피가 무조건 맛있다는 커피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커피는요, 뭐 계절별로, 여름철별로, 뭐 겨울철별로, 연령대별로 다 선호도가 다 달라.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 카페 창업은 제가 봤을 때 늦은 건 없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커피, 저도 처음 배웠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를 커피를 가르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커피를 시작한 것들은 그 시간이 중요하진 않다. 짧아도 괜찮다.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만큼 그 시간을 열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유지하고 했느냐가 준비했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내가 10년 했는데 이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의미가 있겠으나 지금 앞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3년을 해도 앞으로 쭉 간다면은 더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해 보고 싶다. 그리고 최고 적은 예산으로 카페를 창업했던 건요, 20대 초반에 한 여성분이 왔어. 꽃집 하다가 왔는데, 나 플라워 카페 하고 싶대. 근데 예산이 4천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얼마가 있겠어요? 없지. 20대 초반인데, 물려받지 않는 이상. 그래, 최고 이렇게 다 갖고 온 게 한 4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걸 했어요. 인수를 했어요. 기존 카페를. 인수를 해서 탈바꿈을 시켰어. 왜냐하면 집주리나 이런 거 다 사면은 사실 못하니까. 권리금이 거의 없는, 최소의 권리금과 보증금 적은 대로 해가지고요, 4천만 원에 부분적으로만 고쳐가지고요, 했어요. 그 이야기도 여기 잠깐 실려 있어요. 개인 이야기에 가장 많은 돈을 들였던 거는 한 3억 가까운 돈으로 같이 한 적도 있어요. 2년 걸렸어요. 저랑. 2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컴퍼니는 되게 많죠. 기본적인 메뉴에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원하시는 거를 믹싱 하는 거지. 같이 준비를 해드린 거지. 저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논문을 썼는데, 커피 논문을 썼는데, 커피 논문을 지도해준 교수님이 저보다 커피를 잘 알까요? 커피에 대해 잘 알까요? 커피를 좋아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더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알려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근데 물론 저도 커피숍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고양이 카페를 하는데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고양이 카페를 열 때요, 이게 애견 전시 업종으로 들어가요. 저도 공부를 해야 돼. 그 내용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 제가 가장 많은 비용의 프로젝트, 커피 카페 프로젝트한테는 건요, 이 책이 나왔거든요. 우리 그 책 표지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제 왼쪽에 소개 글이 있는데요. 가장 하단쯤을 보면은 몇 억이라고 써있죠? 49억짜리 프로젝트를 담당자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너무 값진 경험이었어요. 개인 카페를 하면서 제가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저희 혹시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켜져 있는지? 배터리가 없어서 중간에 끊기면 너무 아쉽잖아요. 되고 있나요? 오케이, 감사해요. 49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개인 카페에서 머신 비싸요. 얼마큼 하겠어요? 뭐, 로스터기 비싸요. 비싸요. 뭐, 몇 천만 원이죠. 한 대, 로스터기가 1억이 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기회에 많이 해봤어. 근데 이거는 특별 교정 그 부분을 받는 거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렇죠. 나라 돈으로 한 거죠. 국내 최초로. 너무 의미가 있어. 근데 하필 그거에 제가 했다라는 사실이 저도 가끔씩은 좀 놀라워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 사실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되게 열정적인 에너지가 많다고는 하지만, 보기와 다르게 책을 읽어보시면 아픔도 많아요. 아픔도 많아요. 그걸 계속 견디고, 이겨내고, 한번 무너져보고, 또다시 올라가보고, 그냥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나는 진짜 눈물 없이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안에는 기쁨과 슬픔, 절망과 환희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애잔한 책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북토크하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함축적인 이야기들로 일단 관심 있는 좀 이야기를 조금 대표적으로 드렸고요.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몇 시인가요? 어디? 50분. 그쵸. 이게 시계구나. 그렇죠. 얼추 맞췄죠. 그렇죠. 예,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남겨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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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지만 제가 밝히지는 않아요. 자, 그거는 보자. 왜냐면 이거는 이따가 좀 공유 좀 해줘 보세요. 질문 좀 해주세요. 네. 가장 인상이 깊은 거 하나 얘기하시면 상호 보여주실 때 어떤 카페였어요? 카페에서요. 인상이 깊었다. 말고. 인상이 깊었다. 사실 애착이 가는 건 바로 커피 복합 문화 센터였는데 애착이 깊었다. 생각이 많이 났다. 사실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똑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나의 거의 전부 또는 일부 이상을 여기 할애하기 때문에 진짜 내일 같이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런 커피 종류는 뭐예요? 브랜드 삭토스 얘가 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좋아해요. 가공 방식이 중요해 저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어느 지역이든 상관은 없어. 근데 그냥 내추럴 커피를 하는 게 공부가 좀 필요하지만 시드 커피 대비 내추럴 커피는요 좀 더 향미나 또렷해요. 확실히 또렷해요. 에티오피아의 그런 베리류의 단향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게 에티오피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엘살바도르도 그래요. 제가 로스팅할 때 엘살바도르의 커피를 조금 한 중강 배전 정도로 볶은 다음에 한 2주 정도 숙성하고 나서부터 제가 원하는 향미가 나. 그냥 이건 제 취향인 거야. 네. 그래서 알면 알수록 힘든 게 커피의 세계다. 로스트 할 때 언제 할 때 가장 궁금하세요? 시기나 계절? 다시 한 번만 못 들었어요. 로스팅을 할 때. 로스팅 할 때 커피 볶을 때 왜 잘 볶아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지 않아요? 유난히 잘 볶아진다라고 한 거는 이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늘 똑같은 프로파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따라서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다르면 똑같이 볶으면 달라져. 그럼 나는 어쨌든가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늘 일관성 있는 커피를 만들어야 되고 추출해야 되고 볶아야 돼서 유독 잘 볶았다라고 표현보다는 오늘도 똑같이 볶았다기 잘 볶았네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근데 커피의 맛은 있잖아. 오늘 유독 맛있을 수는 있겠죠. 네.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전문가니까 그랬고 이제 저는 제가 네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눈 오는 날 새벽에 커피를 볶았는데 너무 잘 된 거야. 네네네네. 그런 느낌은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샘플 언투나 그냥 먹고 싶어서 하나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계산했던 대로 이 향과 풍미가 나왔을 때 그때는 느끼죠. 잘 볶았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로스터 입장에서 좀 설계를 해요. 이런 향미들과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럼 소규모로 바리스타 과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내부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뭐 핸드드립 과정도 있고요. 1대1에서 라떼아트 반도 있고요. 그리고 머신 이렇게 취미반도 있고요. 뭐 자격증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있어요. 수원 일대에서는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커피 쪽으로는. 근데 워낙 또 뭐 멋지신 분들 많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요.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냥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언론의 인터뷰를 극도로 차단했는데 아마 8월 달부터는 조금 노출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 8월 달하고 9월 달에는 커피 우리 국내 잡지 이제 가장 유명한 잡지 세 곳에 요 책이 또 실리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바리스타들이 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았는데 이게 진짜 압축하다 보니까 정말 몇 곡씩밖에 이야기를 못 드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커요. 근데 좋은 이야기들 많이 담았거든요. 네.
또 있으실까요? 없으면 제가 남은 5분 채우고. 채울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커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냥 내 개인인 것 같아요. 내 개인인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 책에도 제가 지필해 놓았지만 이런 예시를 적어놨거든요. 그 코어라는 잉어가 있어요. 코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코어라는 물고기를 이렇게 조그만 어항에다 놓았을 때는 그 정도 크기만 자라는데요. 얘를 좀 더 큰 수족관에 놓으면 좀 더 크게 자라요. 근데 이거를 연못에 놓잖아요? 이렇게 자라요. 근데 얘를 바다에 놓잖아요? 1m가 넘게 자라요. 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이 자리도 오셨고, 또 다른 또 뭐 이렇게 배우시고 막 이렇게 공유하고 하잖아요. 이런 모임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태계를 좀 더 보지 못한, 듣지 못한, 가보지 못한 곳으로 하면서 견문을 더 넓히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의 생태계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뭐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요즘은 되게 오랜 시간 많은 꿈들을 안고 살잖아요. 제 2의 또 전성기가 또 찾아와야 되고 그런 또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부터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우리는 계속 넓힐 필요가 있다. 저거 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생태계를 많이 넓히려고 그냥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거의 이제 좀 발이 좀 많이 묶여 있으니까 매장에 이왕이면은 제가 있는 커피 안에서 제 매장 안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그 카페 자체가 접근들은 커피나 이런 차가 아니라 약간 부수적인 뭐 네. 빵이나 쿠키 이런 것 같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요. 커피숍에서 사실상 커피로 승부 본다라는 거는요.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한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요. 제가 커피숍을 냈었을 때는 커피와 음료만 승부 봤어요. 사이드 메뉴 안 하고 그냥 납품받아서 팔고 그렇게 해서도 먹혔어. 2016년도 때 먹혔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 잘 벌었어요. 그래도 어려운 시기 건너고 근데 4년 지나고선요. 완전 바닥을 쳐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버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무언가. 그래서 저도 하지 않았던 요리 공부를 했고 또 도전을 했어. 그러니까 커피만 했던 제가 요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파스타하고 막 리조또 만들고 막 이랬는데 엄청난 또 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도 또 도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무너지지 않고 난 또 도전해서 또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봤었을 때 이 커피숍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바로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커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커피보다 더 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문가 채널들은요, 이미 핫한 곳에 그냥 커피만으로 승부를 보도 되는데,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대중들이 평가받았을 때, 우리 카페가 선택되려고 하면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과 이 책에도 다시 집필은 했지만, 서비스, 가격, 맛, 품질, 아니고요, 1순위는 입지예요. 제가 그 입지를 깨닫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뛰어나서 내 커피숍을 왜 안 올까? 와야 되는데 입지가 그걸 뛰어넘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단 입지의 첫 번째를 두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어느 정도 이상은. 하지만 그 입지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 입지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이거 하나 더 너무 좋은 질문이어가지고요.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먼저 상권을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차릴지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아이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상권을 찾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내가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으면 커피숍에 맞는 상권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 자리가 있으니 이 자리에서 그냥 커피숍을 해야겠다라는 건 또 다른 생각인 거야. 그냥 내 가게가 있어서 여기를 그냥 커피숍으로 바꿀 거 하면은 입지적으로 그 상권적으로 수요가 많냐 이거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냥 커피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페니까 커피만으로 승부하기 힘들다는 건 알아. 그렇다면 디저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빵을 배우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빵집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템을 빵에서도 너무 포괄적으로 배우시면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예를 들면요, 그 안에서도 나는 그냥 베이글로만 승부하겠다. 식빵으로만 승부하겠다. 그냥 그렇게 획기적으로 이 카페에서 느낄 수 있는 그걸로만 승부해야지, 포괄적으로 가면은 더 먼저 시작한 부분들을 후발주자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러면 달라야지. 뭐라도 달라야지. 커피숍도 똑같은데 후발주자가 커피숍을 차린다면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입지적으로. 하지만 그 카페가 가지고 있는 그 카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그 카페가 있는 그 아이템에서 우리 아이템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이드라인데 빵을 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학원을 간다? 이것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지만 내가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시간이 길게 놔두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면 되죠. 이후 몇 가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프랜차이즈 보니까 한 2번 정도 왔는데 거절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직영점 정도를 2호점, 3호점을 하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 목표. 급하진 않지만. 그게 된 다음에 제가 체인을 하더라도 체인을 하지, 지금부터 그냥 지인 상대로 체인해서 이렇게 퍼뜨려 나간다라는 거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카페인 커피라는 책을요, 앞장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막 몰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에 썼었을 때는 조금 몰입할 수 있는 책을 좀 만들고 싶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하고 싶고, 사실 커피에 대한 전공서적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9년, 10년 이렇게 된 책들, 경쟁도서를 보면은 그냥 어떠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지만, 실적으로 이렇게 조언자로서 나의 예시, 내가 직접 체험해 본 것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거의 6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가성비 좋은 책이에요.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밴드 가입하시면요, 거기 제 카페에서 제가 소통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도 공유되니까요, 유튜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제 놀이터처럼 그냥 막 올려놨어요. 웹카 치면 나와요. 커피는 웹카 치면 나오는데, 그냥 그거는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 놀이터라서 그 안에 그냥 보고 재밌으면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요? 네.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맞아요. 잘해.